네. 전공국어 답안 작성 요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 5개 정도를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직강 지금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그거 외에도 좀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답안 작성 요령 첫 번째는 조건을 분석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기억과 니은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을 각각 찾아 한 개씩 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는 가끔 기입형 같은 경우에도 찾아 쓸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찾아 쓰지를 않고 임의의 단어를 쓸 경우에는 걔는 아예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 방법, 이 조건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다음 여기에 나의 정서가 디귿에서 리을로 전환되는 이유를 인물의 인식 변화 측면에서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리을을 표상하는 신체적 반응이 무엇인지를 찾아 쓸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선생님들 여기에서 조건을 분석해서 답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가 핵심이냐, 여기 신체적 반응 부분, 이게 이제 포인트가 돼요. 요거는 지금 선생님들 자료가 안 나가 있는 상황인데 2025년 전공 B 서술형 9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체적 반응이라고 하면 그때의 답이 눈물이에요. 눈물인데 이거를 다른 거를 쓰시고는 이거 안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답안의 대부분이 뭐가 아니었다. 신체적 반응이 아닌 거예요. 신체적 반응이라고 하면은 침을 뱉는다거나 눈을 깜빡인다거나 몸을 부르르 떤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체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 나름으로 어떤 것을 쓰면은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께 꼭 답안 작성 요령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조건 분석. 조건 분석이 제일 먼저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건을 뜯어서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몇 점, 여기서 몇 점, 여기서 몇 점, 이렇게 선생님들이 분석을 해 나가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나름의 채점 기준표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답안 작성 요령은 뭐냐면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 문제도 작년에 이제 출제가 됐었던 문제인데요. 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기억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을 활동 1에서 니은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을 활동 2의 선별한 정보에서 각각 한 개씩 찾아 설명할 것, 이 부분을 가지고 뭐를 파악해보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니은 부분, 글쓰기에 필요한 정보 선택도 목적에 맞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2에서 찾아야 돼요. 활동 2에서 찾아야 되는데 1이 있고 2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목적을 언급했기 때문에 목적,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할 것을 설득한다. 이 목적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할 것을 고려해야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 5, 6월 기출문제반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2개, 여기 지금 3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출제자가 여기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확률보다 어디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확률이 높다? 아래쪽 이 3개 중에 하나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출제자 의도를 봤었을 때 그 출제자가 뭔가 균형 감각을 고려를 해서 그 내용을 구성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뭔가 이 출제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좀 느끼면서 우리 찾아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도 제시한 거 보면은 읽기 자료 1, 2, 1, 2, 1, 1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2에서 발생할 확률보다는 1에서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안을 작성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차원이에요. 어떤 자료가 주어져 있었을 때 2개 또는 3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으면은 개수상으로 어디에서 답이 발생할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걸 먼저 예측을 하고 더 꼼꼼하게 봐야 될 부분은 어디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문학에서는 선생님들 뭐를 중심으로 감상을 하셔야 돼요? 산문에서 중략입니다. 중략을 기준으로 작성 방법 첫 번째 것이 윗부분에서 해결이 되고 작성 방법 두 번째 것이 중략 아래쪽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게 출제자의 의도라는 거거든요. 출제자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답안을 끊어요. 본문을.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출제자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답안을 접근을 하셔서 작성을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이 끊어져 있었을 때 여기에 A가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모든 조건의 답을 A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조건에서 A를 보라고 했으면 다른 조건에서 A를 참고할 거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A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답이 없어. A는 다른 조건에서 갖다 썼기 때문에 얘는 지금 A 벗어난 데서 찾아야 돼. 그럼 A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 조건 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출제자가 어떤 힌트를 여기다가 박아 넣어 놨느냐라고 하는 거 기준으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좀 하시고 문제풀이 접근을 하셔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자신의 언어가 아니라 답안용 언어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너무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언어로 작성하는 것은 정말 비추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척화자의 태도를 써보라고 했는데 본인이 도저히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 이렇게 막 쓰시는 거예요. 긍정적 분위기, 부정적 분위기. 정말 80%가 넘는 확률로 걔는 답으로 인정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단어를 쓰시기보다는 좀 구체적인 단어를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얘기를 드렸는데 보편적 반응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위협적 태도가 모범 답안이다 라고 한다면 위압적, 강압적 정도는 보편적 반응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때리려는 태도, 화를 참지 못하는 태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보편적 반응에 포함이 되지를 못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채점하시는 선생님들이 회의는 하실 겁니다. 회의는 하지만 선생님의 답을 인정받을 확률이 극히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편적인 수준 내에서 단어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쓰셔도 안 되고 보편적인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구나. 그럼 내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사전이 있어야 된다고. 자신만의 어떤 답안, 가능성, 모형 그 답안에 어떤 목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수능의 답안지들. 선생님들 그 수능의 선택지들을 그냥 쭉쭉 이렇게 필사를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답안용 문장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수능에 딱 한 해 정도 정하셔가지고 그 선지들을 다 옮겨 써보세요. 전부 다 옮겨 쓰시면은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고요. 그 단어에 점점 익숙해지실 겁니다. 심지어 문장의 틀도 그렇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요 수능을 옮겨 쓰시거나 아니면 EBS 교재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습서의 땡땡적 태도 또는 땡땡적 분위기 뭐 이런 단어들 잘 나온다라고 했죠. 그거를 그냥 다 모아보시는 거예요. 다 모으셔가지고 목록을 만들어서 그냥 자주자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떤 글쓰기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상관없고 그냥 선생님들이 합격하는 글쓰기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격하는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쓰셔서 안 된다. 그리고 80% 안에 내가 보통의 인간임을 증명하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범위 정하셔서 답안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다? 조건 분석 잘하자. 두 번째는 뭐다? 자료를 볼 때 누구의 의도를 파악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내가 글을 읽고 답안을 구성해 나가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다? 일반적인 용어 좀 사용을 하자. 이렇게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반응에 들어가는 용어 좀 사용을 하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문제는 어떤 순서로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답안 작성 요령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문제는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느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문법 먼저, 그 다음 문학, 그 다음 교육론 이 순서입니다. 저는 사실 교육론이 제일 자신 있었어요. 제일 자신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문법 먼저 그 다음 문학 그 다음 교육론 이렇게 했던 게 교육론이 워낙에 본문이 길다 보니까 이걸 다 읽고 대응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교육론이 좀 쉽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거를 되게 긴 시간 동안 풀려고 해요. 쉬우니까 재밌으니까 그러면은 시간 완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문법 먼저 푸시는 거 그래서 시간 빨리빨리 확보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문학 중에서는 고전 문학 먼저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 현대문학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꼭 필승 전략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추천드리는 방법은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영역 먼저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영역 먼저 그래서 빨리빨리 해결을 해놓고 그 다음 내가 자신 없는 영역 을 훑어보면서 그 자신 없는 문제들 중에서도 자신 없는 걸 빨리 뽑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내가 최악의 경우에는 백지로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시간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안은 문제는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느냐?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순서는 문법, 문학, 교육론. 문학 안에서는 고전, 현대 이 순서대로 풀어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선생님들 만약에 이 순서 못 지키실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제일 자신 있는 거 먼저
그 다음 자기가 자신 없는 거 중에서도 자신 없는 거를 제일 뒤로 빼서 한 문제 정도는 내가 이거 백지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문제에서 점수를 확보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들 왜 수능 치실 때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마지막에 한 두 지문 정도 이제 못 풀고 찍어서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두 지문이 만약에 선생님이 제일 잘 푸는 영역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 너무 아까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걸 먼저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모든 문제를 다 푼 뒤 답안 작성 또는 문제를 풀 때마다 답안 작성 어떤 게 맞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문제를 풀 때마다 답안 작성을 하긴 했어요. 저는 문제를 풀 때마다 답안 작성을 했고 그거는 무슨 각오를 다진 거냐면은 절대로 답안 교체하지 않겠다 라는 각오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실수를 되게 자주 해요. 그래서 나는 답안을 자꾸 이제 지우다 보면은 바꾼 경험이 많다. 특히 이제 시험 여러 번 응시하신 분들은 이미 자기의 성향을 알아요. 내가 답안을 좀 자주 바꾸더라. 이런 경우에는 위에 걸 추천해 드려요. 모든 문제를 다 푼 뒤에 답안 작성하는 거. 근데 위에 거를 제가 제 시험에서는 적용을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간이 나중에 촉박할 경우에는 내가 잘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답안을 못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빨리빨리 점수 확보를 해나간 거였어요. 그래서 저의 메커니즘은 굉장히 단순해요. 점수 확보를 빠르게 해나간다.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나간다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연습을 하시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모든 문제 다 푼 뒤에 시간이 30분 남아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모든 답안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60분 이내에 모든 문항을 내가 초안을 다 작성할 수 있다. 이러면은 문제 다 풀고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욕심으로는 50분 안에 모든 문항 초안을 다 작성을 하시면은 더욱 여유 있게 답안 작성을 하실 수 있거든요. 시간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누구의 선택에 따라, 선생님의 선택에 따라. 근데 제가 썼던 방법은 문제를 풀 때마다 점수 확보. 근데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 답안 교체 절대 안 할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 순서를 틀리게 작성했습니다. 화살표로 표시하시면은 네, 두 문제 다 틀리게 돼요. 그래서 화살표로 절대 하지 마시고 답안 교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 교체 무조건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머지 걸 다 썼는데 마지막에 검토하다가 두 문항이 다르다는 걸 내가 눈치를 챘죠. 그럼 눈물을 머금고 무슨 짓을 하셔야 되냐면은 모든 답안에 두 줄을 치세요. 모든 답안에 두 줄을 치신 다음에 그거를 거꾸로 옮겨 쓰셔야 돼요. 내가 도저히 다른 답안 옮겨 쓸 시간이 없다. 그리고 이거 두 개만 고쳐야 되겠다. 이러면 그거를 두 줄을 다 치시고 옮겨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선생님? 그 다음 네 번째는 작성해야 하는 답안의 양에 비해 답안지 크기가 너무 작은 거 아닐까요? 해서 이제 자로 가로선, 세로선 그어서 써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세요. 선생님, 단언컨대 선생님의 답안이 잘못됐습니다. 단언컨대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잘못 풀고 계신 거예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안 그렇게 길게 안 나옵니다. 실제로 채점 가본 결과 이거 가보신 분들 경험이나 이런 것들 들어보면은 300자? 이거 잘 안 나와요. 300자가 거의 제일 많다 싶은 거? 그러면은 보통 3줄 정도 쓰거든요. 그래서 4줄이 꽉 안 찬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4줄이 거의 안 찬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8줄을 쓰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건 선생님이 문제를 애당초 잘못 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가 필요 없어요. 시험 날에는 자는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는. 자, 5번째입니다. 서술형 문항을 단답형처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단어만 뚝뚝뚝뚝 이렇게 쓰신 거죠. 서술형 문항을 단답형처럼 풀었습니다. 불이익은 없을까요? 이거 케바케예요. 진짜 케바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출제자가 이거 단답형으로 써도 맞다고 해주세요 라고 하면 맞다고 되는 거고요. 출제자가 저는 근데 이거 서술형으로 낸 거기 때문에 죽어도 서술형으로 써야 맞다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만약에 문장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을 경우에는 감점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해에는 전부 다 맞게 해줘요. 모든 문항이. 기입형으로 써도. 그래서 다들 채점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채점을 한대요. 도대체 이럴 거면 뭐하러 서술형을 내냐 이러면서 이제 막 채점을 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해에는 이거 서술형으로만 채점해달라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들 위험 부담을 안고 가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쓰지 마세요. 근데 너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이거 진짜 핵심 단어라도 부려 쓰고 싶다. 지금 2분 남았는데 내가 한 문제 이거 핵심 단어는 떠오르는데 문장으로 못 쓰겠다. 이러면은 방사형으로 핵심 단어를 뿌리시면 됩니다. 최대한 뿌려 놓으시고 이제 채점 결과를 우리가 겸허하게 기다려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좀 생각했던 답안 작성 요령과 관련된 선생님들이 질문하실 만한 부분이에요. 추가로 질문 있으실까요, 선생님?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답안 작성 요령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